우선 추운 날씨에 아티스트 토크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번 2023년 타이틀 매치에 참여해 주신 두 작가분과 오늘의 모더레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에 계신 이동기 작가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타이틀 매치에 함께 참여해 주신 강상우 작가님이십니다. 그리고 미술평론가이자 연구소 리포에틱 대표이신 이문정 선생님을 모더레이터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문정입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2014년부터 이제 타이틀 매치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작가분을 모셔서 이제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권혜인 학예사께서 기획을 하셨고,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해주신 대로 이제 이동기 작가와 이제 강상우 작가 두 분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작가분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 위주로 이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제 정말 살짝만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좀 기회가 있으면 아주 살짝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작가분들께 드리는 질문에는 이제 관객분들께서 사전에 이제 좀 궁금하다라고 이제 적어주신 부분들도 제가 이제 전달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참고를 이제 해서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도판들을 좀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도판들에 이제 카피라이트이 이제 적혀 있지 않은 도판은 이제 작가분들께서 제공을 해주셨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전시장을 이제 직접 찍은 사진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오늘의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두 작가분께서 워낙에 이제 오랜 기간 작업을 왕성하게 해오셨고 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작업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제 작업 초기부터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키워드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동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아톰하우스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톰하우스는 단순히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을 저는 절대 하지 않고요. 여기 이 아톰하우스 하나로도 이동기 선생님의 어떤 작업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작업의 방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톰하우스가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네, 1993년도에 이제 태어났고요. 그리고 1994년도에 이제 전시에서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1995년도에 이제 전신상으로 맞나요, 선생님?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모습을 드러냈고 그때는 이제 검정색 수트를 입고 이제 망토를 두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라는 명찰을 이제 달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이게 이제 93년도고 이제 점점 이제 수트도 좀 색도 다양해지고 이제 좀 모습이 조금씩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아톰하우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아톰과 미키마우스의 어떤 그 혼성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대중문화적인 요소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문화적인 혼종성, 문화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있을까라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뭐 이미 말씀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 아톰하우스를 이제 어떻게 왜 이제 그리게 되셨는지 그리고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캐릭터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가 늘 궁금한 게 30년 전이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이것도 미술 작품이 될 수 있지만 30년 전이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고 또 당시에 캐릭터가 많았잖아요. 만화 캐릭터들이나 이런 캐릭터들이 많은데 왜 하필 미키마우스였고 아톰이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제 미대 이제 다니고 있을 때부터 그 만화 이미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대 다닐 때는 이제 우리나라 미술계가 그러니까 80년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가 그땐 미술계가 이제 추상 미술 계열의 작가들이 있었고 모더니즘이라고 불렀던 그 작가들 그 계열의 큰 흐름이 있었고 이 추상 미술 모더니즘의
흐름에 반대하는 리얼리즘 혹은 뭐 민중미술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쪽에 이제 작가들이 있었거든요. 그 두 흐름이 이제 큰 양대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한국 미술계에.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 두 큰 흐름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거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작가가 되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 이제 만화를 좋아하기도 했고, 저는 이제 사실 미술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술 쪽에 공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만화책도 많이 보고 뭐 애니메이션도 보고, 그래서 만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제 작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몇 년간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작업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우연히 93년도 겨울에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걸 하다가 우연히 그리게 된 게 이제 이 아토마우스. 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제가 처음으로 그렸던 그 종이 A4 용지 부분에다가 제가 처음으로 연필로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그렸던 그 드로잉이에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TV나 TV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게 뭐 미키마우스와 아톰이었던 것 같고, 아톰은 이제 일본 만화였는데 우주소년 아톰 이런 제목으로 해서 거의 매일 TV에서 방영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자랐었고, 또 미키마우스도 뭐 자주 봤던 이제 디즈니 캐릭터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제 무의식 속에 남아 있다가 제가 만화적인 것들을 실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품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선생님께서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을까 사실 싶은데 그렇게 좀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런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일단 이런 만화 이미지를 순수 미술 쪽에서 다루는 작가가 뭐 전혀 없었어요. 거의 제 이전에 이제 민중미술하는 작가들 중에 일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 만화 이미지를 사용하는 작가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런 제 작업들을 들고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낯설은 시도였고 굉장히 그 반응이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좀 이렇게 흥미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는, 이거는 뭐 미술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 굉장히 낯설어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네, 아토마우스가 이제 뒤에도 작품에도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정말 선생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아이콘이 된 것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상우 작가님의 초기 이제 작업을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골라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강상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 작업들에서 이제 좀 많은 작업에서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가상의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판타지적인,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가 현실 속에 3차원적으로 실제로 구현이 되었을 때의 그 간극,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계속 실험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톰과 제리의 이제 그 제리의 모습이 이제 얼굴 부분이 이제 입체로 재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측의 작품은 제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이제 또 3차원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 저는 잘 안 보이네요. 선생님 이쯤 어딘가에 있죠. 이제 우리가 만화 속에서 주인공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깜깜한 배경에 있어도 주인공이니까 좀 잘 보이게 환하게 처리가 되는데, 이제 뭐 현실 세계 속의 명암을 이 만화의 한 장면에 그대로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화면에는 안 보이게 되었네요. 근데 이제 조금 고화질 사진으로 잘 보면 이제 제리가 살짝 이제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가상과 현실의 어떤 차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정말 지속적으로 다루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조금 맥은 다르지만 이런 장난감 같은 데에서 이미지를 보면은 너무나 이제 멋진 로봇인데 내가 실제로 만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제가 도판을 이제 여러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다크 순풍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었던 게 이제 그 드라마의 안에서 이제 걸려 있었던 회화 작품을 이제 현실 세계 속으로 입체로 가지고 와서 이제 구현을 하셔서 그걸 해체해서 지금 설치를 하셨고요. 그리고 정반대로 역시 물론 모니터 안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니터 안의 세계에서는 입체적인 어떤 양감을 가진 존재인 어떤 인물이라든가 미니어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현실 세계에서는 다시 평평한 화면 위에 이제 재현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작업들. 그래서 2차원과 3차원을 이렇게 넘나드는 이제 작업을 상당히 꾸준히 이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에 이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셨던 계기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관객분들이 좀 다가가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미 활동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음악을 감상을 하더라도 점점 조예가 생기고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이 특정되고 나머지는 또 걸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또 시각을 또 갖게 되고 그러잖아요. 저 톰과 제리 소재는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집이 좀 어려운 상태가 돼가지고 백수 시절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누워서 그 톰과 제리 시리즈가 이렇게 많이 웹하드에 풀려 있더라고요. 그거를 되게 하염없이 그냥 봤어요. 근데 나름 또 조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1930년대랑 40년대랑 톰과 제리 시리즈 그림체가 조금씩 다르다던가. 그때는 저가 졸업했던 뭐 2004년도만 해도 이동기 선생님 때 그 시대적인 그 시각과는 좀 달리 보편적으로 그런 팝아트가 많이 용인된 그런 상태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걸 다루는 게 어떤 팝적인 이미지라든지 만화 이미지를 다루는 게 그렇게 뭐 장애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에 톰과 제리의 그런 어떤 저의 나름 가졌던 어떤 약간 매니악한 어떤 지적 허영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톰과 제리가 서로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그러니까 아예 귀를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건가 막 등등의 어떤 그런 호기심들도 점차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순간에는 제리가 너무 귀여워서 뭐 1950년대 시리즈의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게 굉장히 다른 시리즈와 비교해서도 제리가 굉장히 귀엽게 주관적으로 보였던 시기였는데 저거를 좀 어떻게 좀 보니까 뭐 드래곤볼도 그렇고 주인공들이 막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실제 물리적으로는 돌아보면은 그 머리 스타일이 안 되는데 만화 내에서는 막 말도 안 되는 머리 스타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를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차에 그 제리의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본질적인 부분이라 그럴까요? 제리의 원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떨 것인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한 순간에 보였던 그 제리의 모습을 그대로 입체로 볼륨을 재현하면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든 다르게 보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또 제리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비치는 이런 그 쥐구멍 속에 자기 가구들을 예쁘게 꾸민 집인데 그것도 역시 예, 실제로 똑같이 예, 통조림을 침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 또 어떻게 보여질지 그런 것들의 일종의 호기심 그런 약간 덕후 기질이랄까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미디어나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나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 그런 거가 동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두 분 작가분의 작업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차용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또 빼놓지 않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차용과 인용 뭐 전유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동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도파는 이제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미술사적인 어떤 인용, 미술사의 이제 중요한 작품들에 대한 어떤 차용도 이제 상당히 많이 보이고 그것이 이제 전부 다 상당히 좀 깊은 의미들을 다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상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떤 차용도 있지만 이미지의 수집이라고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집된 것들을 이제 또 조합을 하시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뭐 한 1980년대 이후 이제 소위 말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의 어떤 미술에서는 이런 차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은 작가들이 다 목적은 다르지만 이제 상당히 그 하나의 훌륭한 어떤 표현 방법이자 전략으로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방법론을 이제 작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정 부분 계속 또 지속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하시게 된 어떤 그 처음 순간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도 이 방법을 계속 좀 선택하신다는 건 뭔가 마음에 드시거나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지금까지 지속해 오신 어떤 이유 같은 것도 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 초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실험했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절대 똑같은 어떤 그 작가의 작품이나 똑같은 이미지나 캐릭터가 차용이 됐다고 해서 같은 의미다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두 작가분이 같이 이제 전시를 하시는데 이렇게 같은 어떤 만화가의 이 까치라는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좀 이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않고 차용해 오고 전유하는 그런 방식에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마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예전에 60년대 팝아트 작가들한테 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리히텐슈타인이라든지 워홀이라든지 특히 이제 저는 앤디 워홀을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워홀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서 보고 약간 워홀 매니아 같은 좀 그런 학생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워홀을 대학 다닐 때 미술사 수업을 들으면은 그냥 워홀은 60년대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진 작가 이렇게 다루고 그냥 거의 중요한 작가로 취급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워홀 작품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할까요? 뭐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봤었는데 특히 워홀의 태도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게 그 작가가 뭔가를 창조한다는 어떤 오리지널한 거를 만들어낸다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어떤 서양 미술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깨트리는 굉장히 저는 그 워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태도에 저는 매력을 느꼈고 80년대에 제가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작가들은 80년대 그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분류되는 그 일군의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줄리앙 슈나벨, 데이빗 살르, 뭐 신디 셔먼, 또 제프 쿤스, 뭐 로버트 롱고 뭐 그런 작가들이거든요. 80년대 굉장히 그 작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미술은 좀 그냥 젊은 사람들의 문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그 젊은 작가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분류되는 그 작가들은 굉장히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수성이나 문화하고도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작가들을 보다 보면은 그 작가들이 굉장히 앤디 워홀 같은 60년대 미술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떤 오리지널한 거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 작품 관련해서 살짝 뭔가 해주실 네. 말씀 그래서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연세 작가 만화가의 까치로 확대해서 그린 건데요. 캔버스에다가 그때 제가 뭐 이연세 만화를 즐겨 보기도 했었고 뭐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그 만화가였고 또 그 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파워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이연세 만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옮겨와서 작업을 했는데 리히텐슈타인처럼 이렇게 라인이나 그 스타일을 좀 차가운 방식으로 가져오지를 않고 저는 여기 이런 붓터치를 집어넣어서 좀 표현주의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차용의 방식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적인 요소들을 좀 섞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느낌표의 형상도 원래 그 네, 컷에 원래 있었나요? 그 원본에 음, 있었어요. 아, 자, 그럼 이제 강상우 선생님. 그 저기 그 어렸을 때 그 까치 하면은 굉장히 엄청 아주 먼 기억 속에 아주 그 유년 속에 중에서도 제가 글자를 쓰지 못하는 때부터도 이미 머릿속에 까치 하면은 제일 멋있는 그런 어떤 만화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어린 시절 때 그 제일 멋있는 거 하면은 뭐 극장에서 방영했던 뭐 김청기 감독 막 80년대 초뭐 로봇 만화 주인공 뭐 슈퍼태권 V 뭐 그런 거 뭐 썬더에이 이런 거랑 그거하고 까치 만화 둘리 이런 거였던 게 그때 이제 한참 보물섬이라는 만화 잡지가 인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야수의 전설이라는 만화가 이제 있었고 거기에 이제 까치가 막 야구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화는 그리고 싶고 그런데 글자는 쓸 줄 모르니까 막 마야 문자 막 이렇게 해서 말풍선에다가 그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까치 그림체 그런 뭐 인체 묘사 이런 것들 스타일 그거에 되게 많이 감흥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문득 또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94년도에 나왔던 이제 남벌이라는 그 이연세 작가의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작화력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무렵의 작품을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뭐 사서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터치나 막 이런 그 만화가 흑백 만화에서는 명암 검정 흰색만 가지고 색감까지 표현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드래곤볼 만화가도 마찬가지고 검정색을 가지고 어떤 색감의 영역, 양감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게끔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굉장히 고단수의 어떤 연출력과
어떤 묘사력과 나름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까치의 그림도 터치 하나하나에 어떤 옷의 질감이라든지 피부의 어떤 곡면 뭐 이런 질감 이런 거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이 터치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정도쯤 돼서는 이제 서브컬처로 우리가 명명하는 이 어떤 이 만화나 이런 부분에 대가들이 어떤 연출하는 그런 자기의 능력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느 그의 메인스트림의 어떤 뭐 정통 미술이라든가 뭐 어떤 영역의 대가들하고도 그렇게 저는 뭐 구분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뭐 간혹 생각해뒀던 작업인데 이제 북서울시립의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은 뭐예 많은 여건들이 마련이 돼서 덕분에 이제 그런 특히 이제 그 까치의 얼굴 묘사에서 보여지는 어떤 터치의 굉장히 다양함 얼굴 하나를 그려도 굵게 얇게 막 이렇게 굉장히 뭐 현란하게 그려내는 그런 터치들 이런 그리고 어둠의 면적 그리고 스크린 톤이라는 그 망점을 이용한 어떤 톤 하나를 더 만드는 그런 재료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한 이미지를 제가 캡처해서 터치를 특히 어떤 물리적으로 좀 구현하려고 그랬던 작업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상우 선생님 차용을 좀 계속 사용을 하시게 된 어떤 뭐 어떤 규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팝아트적인 어떤 만화 이미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로는 명확하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동기라는 거는 좀 제가 인상 깊었던 어떤 이미지라든지 뭐 그 기억에 관련된 거라든지 혹은 뭐 특히 유년에 좀 치중된 어떤 뭐 영화라든지 뭐 뮤직비디오 그 시트콤 그런 소재를 사용해서 제가 그때 그걸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그 위시한 시대에 제가 가졌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계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최근 작업은 뭐 하나는 뭐 독립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또 약간 그러니까 캐릭터랑은 또 거리가 있는 셈인 거죠. 또 지금 현재 뭐 그 김홍도 미술관에서 따로 전시 중인 그 어떤 핸드폰이라는 기기의 어떤 화면 넘어서의 어떤 확장되는 공간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작업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팝아트 이미지는 어떤 수단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의 어떤 편린들을 하나씩 다루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차용이라는 방법론이 이제 어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미술에서 본격적으로 미학적으로 다뤄진 거는 팝아트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까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주된 방법론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작가로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어떤 제도화된 시스템을 좀 거스르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앤디 워홀도 그렇고 리히텐슈타인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제프 쿤스 같은 작가들은 굉장히 많은 작품이 표절로 이렇게 소송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80년대 한참 활동을 할 때 만들었던 중요한 작품들인데 소송에서 지면서 그 전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그런 작품들도 제프 쿤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이 어프로프리에이션이란 방식이 좀
제도권과 이렇게 긴장 관계 같은 게 아직도 있는 좀 결론이 나지 않은 어떤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작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팝아트에 대한 이제 언급도 이제 해 주셨는데 그래서 팝아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작가분의 작업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팝 아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팝 아트 적이다 해서 적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거든요. 좀 단정을 좀 짓고 싶지 않아서 인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제 이 기획하신 권혜인 선생님께서 인제 서문에서도 말씀 인제 적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까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팝아트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일차원적이라거나 좀 가볍거나 혹은 또 상업적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제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미술사적인 팝아트는 이제 영국의 팝아트와 인제 미국의 팝아트인데 이 팝아트들도 상당히 좀 냉철했고 그리고 뭐 대중문화나 대중매체나 어떤 산업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좀 논리적이었고 그걸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인제 작품에 반영을 했던 그런 작가들이고 그리고 인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또 다른 이론가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팝아트라고 하는 게 모더니즘의 어떤 종결을 좀 암시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인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뭐 이동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이런 그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를 인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전통적인 미술에서의 어떤 정말 중요하게 여겨졌던 좀 독창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인제 그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나 규칙들을 이제 좀 깨트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뭐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이라든가 이분법적인 위계 질서라는 것 그다음에 어쨌든 구상적인 어떤 이미지가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미술의 어떤 자율성이나 미술의 독립성, 미술의 어떤 독자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추상 미술이라는 것이 나왔고 회화나 조각이나 미술의 장르에서 추상적인 것이 미술을 대표하는 것으로 실제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구상적인 이미지가 일단 나오면서 그것도 이제 조금 흐트러뜨렸고 그리고 그렇게 추상 미술로 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예술만의 어떤 고유한 세계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렇게 구상적인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예술과 일상이 다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미술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팝아트를 생각하고 또 두 작가분의 작품을 팝아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대중매체, 대중문화라든가 소비사회나 이런 것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부분들, 이런 특징들까지도 좀 같이 연결을 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인제 좀 저는 인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처음에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건 팝아트라는 거를 언제 처음 인지를 하셨는가라는 것을 인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언제 처음으로 팝아트의 반응을 이제 작가분께서 하시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팝아트를 처음 인제 마주하고 반응을 하셨을 때 팝아트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 또 지금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고 우리가 팝아트에 대해서도 뭐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계속 논의를 지금 상당히 풍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에는 이런 팝아트적인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좀 생각이 변한 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작업이 팝 아트라고 아니면 팝적이다라고 인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중에 그 I'm not a popper 막 이런 제목을 가진 작업이 있는데요. 제목의 계기로 하면은 무슨 이제 굉장히 유명한 락 보컬리스트가 이렇게 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저기 특정 자기가 만든 노래를 듣고 되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게 노래가 왜냐면 이건 너무 too poppy하고 I'm not a popper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popper라는 말이 전문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락 음악의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 텐데 그 노래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팝적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자기 안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발전시킨 형태의 어떤 예술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거는 파피하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매도하는 그런 것이
아마도 지금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계기 부분을 잘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팝적이라는 것을 저 자신이 받아들인 계기는 어떻게 보면은 군대 가서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굉장히 그 원래는 만화가가 꿈이었고 어쩌다가 이제 미술 대학에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만화도 재미가 이거 잘 내가 정확히 원하는 건지 모르고 미술도 잘 모르겠고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군대를 가자 이제 죄다 막 이렇게 회색하고 그 국방세 가고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 이제 세상이잖아요. 어느 이제 뭐 형이 권해가지고 스매싱 펌킨스라고 이제 그 얼터너티브 락 밴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제 락 밴드 앨범을 제가 이제 받아서 봤는데 거기에 있는 부클릿이 있잖아요. CD를 받으면 그 안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팝적이라기보다는 키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그 화려하고 이렇게 귀여운 인형들 이미지라든지 뭐 약간 앤틱 이미지들도 있고 뭐 그런데 막 색감들이 너무 이렇게 약간 형광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에 제가 많이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어떤 원동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약간 팝하다는 그런 맥락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키치하다, 팝하다는 것이 약간 직관적으로 너무 이렇게 호소하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정말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어떤 예술적 활동 그리고 그 정서가 성립되는데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역시 제 사실적인 회화 작품을 그리더라도 루프랑 그 아크릴 컬러에 형광 컬러들을 써요. 그럼 발색도 발색이려니와 약간 치트키 같은 거죠. 조금 약간 눈도 아프게 하는 그런 선명함이 그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 말고도 많은 작가들이 그 색깔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맥락적으로 팝적이라고 수용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처음 팝아트를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거나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하셨을 때랑 지금 이제 30여 년 작가로서 활동하시면서 지금 혹시 생각의 변화라든가 네. 더 확고한 뭔가 신념이 생기셨다거나 뭐 이런 저는 부분. 사실 작업을 할 때 제가 팝아트를 한다 하고 이런 장르를 정해놓고 작업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뭐 팝아트 작가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사실 거의 없고 전혀 팝아트를 막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한참 한국 약간 팝 아티스트들이 막 등장하면서 한국에 팝아트가 좀 한참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팝아트 작가들이 미술계를 상업화시킨 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팝아트가 그런 꼭 미술을 상업화시키거나 상업적인 걸 추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현대 사회 이런 커머셜한 문화, 그 상업적인 어떤 문화를 다루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팝아트가 꼭 상업적이라든지 그런 걸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작가분이 이 작가는 이러이러한 작가다 이렇게 마침표가 찍히기를 원하는 작가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도 작가분의 그 많은 그 작업의 그 작업을 이루고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들의 이제 어떤 일부의 어떤 특징
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본인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작가님 작품을 지금 한 점씩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작가님하고 제가 사전에 인터뷰를 할 때도 강상우 작가님도 이 작품을 관객분들이 참 많이 이제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아티스트 토크를 준비하면서 이것의 모티브가 되었던 그 광고를 찾아봤어요. 정말 그 검색이 인터넷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파격적인 거예요. 그 영상을 이제 2023년에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상당히 놀랐는데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관의 웹사이트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정말 작가분께 약간 생생하게 좀 작품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작품을 딱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저 이제 석사 때 한번 한 작품인데 뭐 생각을 하자면은 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그 부엌 가는 길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버미어의 그 밀크메이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우유 같은 거를 쭉 따르는 그림이거든요. 너무 이게 우유일 거라고 그냥 굳게 믿고 지금도 그게 하여튼 그거 지금 어디 이렇게 넓적한 그릇에다가 따르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 인디안 밥 이렇게 넣어가지고 말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하는 생각을 되게 그때 항상 많이 공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 작가가 돼서 이제 하여튼 미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라고 이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손오공도 역시 제가 전혀 저의 뭐 과거의 기억하고도 상관없고 저 74년도 광고가 저는 이제 77년생이고 그 옛날 TV 광고를 이렇게 즐겨 보는 취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 광고를 보니까 이 광고를 통해서 놀랐던 이미지 머릿속에 그런 충격 이런 거를 드러낼 수 있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딱 뭐라도 느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는 가장 강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희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업이 집단 무의식을 그렇게 인용할 정도로 대단한 작업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말 없이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어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250만 개가 팔렸다면서 이제 이 광고에서 이 손오공이 눈이 미친 듯이 돌아가거든요. 그게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었고 뭔가 중의적인 여러 층위의 어떤 인용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평 관점에서는 어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이런 것들도 말씀도 하시고 그만큼 말초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셌던 선전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동기 선생님의 작업을 이제 꽃밭을 제가 골라왔는데, 이제, 이거 정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빨리 20초 안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생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미술관에서 아트 상품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어느 미술관인지 모르겠는데, 미술관 아트샵에서 선생님 꽃밭, 이 작품은 아닌데, 꽃밭이 이렇게 표지에 있는 노트를 하드커버 이렇게 노트를 샀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한 학기 내내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을 뵀을 때도 처음 뵈서 드린 말씀이 저 노트 썼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어떤 추억의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 꽃밭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텔레토비 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해볼 수가 있고, 가상과 실제와 정말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인공과 자연이라든가, 정말 많은 오늘날의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는데, 이 꽃밭이 좀 연작으로도 꽤 다양한 이 결과물로도 작품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 작품을 또 제가 골라온 이유가 이 강아지의 이 동작이 정말 강아지가 이렇게 딱 움직이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딱 포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이 강아지 캐릭터도 나오고 해서 좀 이 작품과 관련해서 좀 네.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9년도쯤에 이제 처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현대미술 하는 작가들은 꽃은 절대로 그리면 안 된다. 이런 그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미술은 이발소 그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발소 그림에서 주로 다루는 소재들은 다루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서구 미술 작품들을 보면은 앤디 워홀 작품 중에도 꽃 시리즈가 있거든요. 꽃 작품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현대적이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꽃을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제가 만든 이 아토마우스라는 캐릭터와 꽃을 결합시켜서 어떤 이런 풍경 같은 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텔레토비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텔레토비 장면들을 좀 보면서도 아이디어를 얻었던 부분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꽃밭을 이제 전시회에서 발표했을 때 이제 아토마우스나 제가 앞에 했던 만화 이미지를 다룬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반발에 부딪혔죠. 꽃을 혐오하던 그 당시에 현대 미술을 하는 작가들 사이에서 이 두 작가분의 작품을 보다 보면은 뭐 대부분의 작품이 그렇지만 사실 막 이렇게 처음 얼핏 봤을 때는 되게 밝고 뭔가 명랑하고 그냥 즐거운 그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작품 하나하나에 인제 정말 시의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사회 정치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뭐 종교적인 부분 인제까지도 사실 다 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이렇게 담기는데 당연히 인제 작가분들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인간이고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인제 뭐 모든 작가분들의 작품에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제 담길 텐데 이제 선생님 두 분도 인제 상당히 그런 이슈들을 많이 다루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도 있고 담론들도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인제 좀 선택하시는 '왜 이런 이슈들을 내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가.' 뭐 예를 들어 이동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슈도 종교의 어떤 이미지도 인제 좀 등장을 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도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뭐 이미지의 복제 시대를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인간 개인의 문제로 보면은 정말 저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현대인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인이 되면 나의 정체성이 되게 인제 어느 정도 확립이 돼서 되게 깔끔하고 완벽한 어떤 나의 어떤 자아가 인제 형성이 된다라고 보통 인제 생각을 인제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살아가면서 주변과 반응을 하면서 이제 정체성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과정 중의 주체이고 또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타자와 이방인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철학자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런 좀 시대적인 부분과 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강상우 작가님 같은 경우도 너무나 인제 우리가 이 강상우 작가님이 어떤 그 여성의 과거와 또 현재의 여성의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나 아니면 스테레오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제 작품들을 인제 계속 진행을 인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하실 때에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결정을 이제 하시는지 좀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자의 변신은 아. 무죄 작업 시리즈인 거고요. 그 약간 동기는 근데 제가 뭔가 인문적인 뭐 사색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거랑 거리가 되게 멀고 굉장히 아주 그냥 2차 문화에 똘똘 뭉친 그냥 만화 덕후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금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19년도에 했던 전시의 주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되게 개인적인 거, 아까 쭉 보셨다시피 그냥 어떤 특정한 소재를 어떤 보고 혹은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걸 개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도 저런 식으로 푸는 게 제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15년도부터 제가 그 유튜브에 갑자기 그 80년대 TV 광고가 되게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를 알아가지고요. 그때 제가 원래 그렇게 옛날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막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맨날 하면서 그거 틀어놓고 보고 막 이렇게 되게 즐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광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되게 여성 패션 광고가 되게 많았고요. 또는 또 반대로 뭐 약선전 이런 것들도 많았고요. 근데 그 여자 패션 중에 이제 보니까 막 어깨 뽕 이렇게 돼 있고 막 그 보이시한 머리 스타일이 너무 또 조각적으로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입체 조형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입체 작품들로 이렇게 만들면은 되게 조형적인 미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고 재미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작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상적인 것도 광고로 계속 듣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들에서 보였던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간단히 요약하자면 억압받던 억압받던 여자의 현실을 대변하는 TV 그 의미하는 TV 광고들도 있고 여자들의 굉장히 당당한 어떤 주체적인 여성상을 얘기하는 광고도 있고 그런 시기가 그 80년대 TV 광고에서 보여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업으로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이게 막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 흐름이나 이거랑 관계는 없을 수 있어도 아까 그 다크 순풍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까 회화에서 어떤 남성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의 회화 작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인식을 못 했는데 이제 선생님의 이제 작품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되게 희화화되고 우스꽝스러워서 우리는 너무너무 즐겁게 웃고 이제 지나쳤는데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보면 우리가 되게 우스운 대상으로 봤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상당히 정말 처절한 비극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체와 정말 타자에 대한 생각까지도 좀 할 수 있지 않은가 약간 거창하게. 그래서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 손을 떠나갔을 때 얘기기도 한데 어쨌든 그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고 좋아했는데 그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다른 이면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현실을 보고 있는데 뭐 환상적인 이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동기 선생님, 네, 뭐 꼭 이 작품이 아니라고 해도 이 작품을 설명해 주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런 사회적이고 시의적인 어떤 주제들을 이제 좀 다루실 때에 이제 어떻게 좀 그 주제들을 좀 결정을 하시고, 그 진행 과정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주제나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를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나는 이런 주제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컨셉 같은 걸 정해놓고 이 컨셉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작업을 그러지도 않는 것 같고 또 특정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주제 같은 걸 다루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다만 제 작품을 보는 관객들은 자유롭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어떤 지식이나 관심사나 경험에 비춰서 좀 제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사상을 관객한테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어떤 허상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내놓고 작가들은 관객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작가가
여기에 이 작품에 부여해 놓은 어떤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품을 발표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어떤 의미에 도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은 사실 그런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가들이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나 의미를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다면, 저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지점에서부터 제 작품이 출발한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철학자 데리다의 우리가 차연이라고 부르는 그 데리다의 용어가 있는데, 그건 결국은 어떤 텍스트나 작품이라는 게 영원히 의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어떤 작품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게 항상 저의 어떤 문제의식, 제가 작업을 할 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작가님께서 이제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순서를 좀 변경을 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좀 작업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작가님 말씀을 들은 것에 의하면 이동기 작가님은 작가가 이제 어떤 고정된 좀 명확한 메시지나 의미를 작품을 통해 전달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의미는 이제 관객이 이제 만들어 나간다라는 상당히 이제 열린 그런 이제 입장이시고, 그래서 이제 내 작품에 이제 의미가 이제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어떤 그런 인터뷰들도 있는데, 근데 없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절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동기 선생님의 이제 작품 시리즈 중에도 이제 절충주의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보시는 작품이 이제 그 절충주의 회화입니다. 그래서 이 절충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인용된 어떤 들어온 이미지들을 보면은 이제 고전에서부터 현대의 어떤 그 미술에 이르는 미술 속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라든가 아니면 만화라든가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기도 하고 일반 사물의 형상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정말 기하학적인 형상이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약간 끄적끄적 손으로 이렇게 뭔가 그린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막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좀 부유한다라는 인상도 조금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이제 작가님께서 신문이나 잡지나 온라인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수집을 하신 것도 있고, 또 즉흥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좀 그 만들어내신 패턴 같은 것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하나하나의 이 이미지 사이의 어떤 그 인과관계라든가 어떤 그 서술의 어떤 이야기, 통일된 이야기를 사실 찾기도 어렵고, 이 작품을 보시면 이제 어디가 어느 쪽이 주인공인지 조연인지 이런 거 중심과 주변을 좀 찾기도 이제 힘들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개방된 어떤 그 구도 속에 지금 이 이미지들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고정된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미지도 그렇고 이제 언어도 그렇고 이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의미가 계속 생성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태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기 선생님 작업은 이제 상당히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도 사실 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제 작가님과 통화를 하고서 이제 좀 생각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별도로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작품도 이제 말풍선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질 않아서 사실 어떤 이야기든지 여기다 지금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저와 작가님이 서로 상당히 이해를 한 것처럼 대화를 하고 있지만 100% 사실 이해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열심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어를 예를 들어 볼펜이면 볼펜, 이 단어를 제가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겠다, 정말 의미의 본질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사전을 찾으면
또 다른 단어들이 그 볼펜이란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고 사전에 또 다른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의미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또 찾으면 또 다른 단어가 나오고 또 다른 단어가 나오니까 결국 우리는 계속 미끄러지면서 의미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는 그 말씀을 이제 작가님이 지금 이제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절충주의적인 작업을 하시고 절충주의 작업을 하시고 사실 이동기 선생님의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이제 이런 태도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절충주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고 싶다거나 이런 선생님의 작업을 이제 관객들이 마주했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의미가 열려 있다는 게 상당히 나는 어떤 의미든 내가 생성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막막하구나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말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항상 고민이에요. 아, 네. 근데 앤디 월이 내 작품의 표면만 봐라. 내 작품의 이면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에 대단히 공감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작가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은 뭔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작가가 의미를 독점하고 있고 내가 내 작품을 잘 안다고 전제를 하고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작가가 자기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도 작품하고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고 사실 작가들이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자기 자신도 잘 정리가 안 되는 상태, 자기 자신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감상을 해야 할까요? 그게 저도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지점은 어떤 작품의 의미라는 거는 분명히 중요한데 의미는 작가가 작품에 어떤 이렇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복잡한 작가와 작품과 관객과 그 사회, 환경 이런 속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가는 그런 의미가 발생하게끔 어떤 일종의 엔지니어링 같은 걸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뭐 중간자의 역할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의미가 발생하게끔 하는 능력 그게 작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작가로서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강상우 작가님께서 끄덕끄덕하고 계시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강상우 작가님 작품도 의미가 다 열려 있고 형식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이게 고정된 것이 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고 흩뿌려져 있고 그리고 강상우 작가님의 작품도 정말 의미를 내가 스스로 되게 많이 만들어서 감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열린 상태다. 시각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전시 전경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 이런 작업도 사실 어떤 뭐 추상적인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작품을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제작을 하실 때 제가 사전 인터뷰를 할 때에도 막 저한테 뭐 이 작업은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막 이러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정도였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런 작업의 의미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관객이 또 어떻게 좀 감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많은 예술인들이 막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고 되게
그 모호함이라는 거를 굉장한 미덕으로 이렇게 저희가 설정해 두고 있어요. 저는 또 물론 그런데 작가의 아집이라는 게 강해가지고 동기니까요. 이제 나는 어떠한 생각을 발상을 했어서 이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물론 있어요. 그건 아주 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영화학개론에서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뭐 히치콕의 사이코를 뭐 읽는 7가지 방법이 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결국엔 사이코는 7가지 작품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뭐랄까요 숨은 맥락이라든지 혹은 그 작가의 연출 역량이라든지 그런 의도적인 모호함의 어떤 조절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작품을 명작으로 만드는 그런 대가들의 작품들은 그 되게 존경하는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기 선생님 작품의 그런 최대한의 오픈시키는 그 묘라는 게 굉장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관객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넓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작업들이. 근데 이제 뭐 또 근데 또 다른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또 있는 거죠. 이제 나는 어떤 동기가 너무 세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생각했던 그 기분을 보는 사람도 느끼게 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센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저도 이렇게 제가 학습받기로도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게 둔다는 거는 작업 과정 속에서 계속 오픈을 하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어떤 작업을 끌고 가다가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둬도 되겠다. 이 부분은 두는 게 훨씬 더 이 작업이 자기가 스스로 하는 얘기가 더 강렬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은 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좋은 모범적인 방법으로 또 생각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오픈은 이렇게 시켜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 이 작업할 때는 무슨 생각으로 네, 그리셨나요? 여기 십자가와 여기 동그란 공처럼 보이는 저게 이제 약간 국기도 좀 생각도 나고 막 이러거든요, 선생님. 사실 이것도 제가 사실은 예전 작품,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인용해온 작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80년대, 그것도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미술 잡지에서 굉장히 작은 도판으로 독일 작가 작품인데, 이것과 비슷한 어떤 주제의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약간 심표현주의적인 이렇게 붓질, 터치가 많이 들어간 작품이었고 독일 작가였고 여기 이제 왼쪽에 어떤 군복을 입은 군인, 제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가고 있고 이 다리 부분에서 이렇게 무기들이 막 발사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제복 입은 남자 뒤편에 어떤 여자가 하나 있었고 또 이쪽에 막 전투기들이 날아가고 막 이런 폭탄이 폭발하고 막 이런 장면이 섞여 있는 심표현주의 작가 작품이었어요. 제 기억 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작품을 제 방식으로 좀 변환시켜 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관객분들이 좀 몇 분이 이제 질문 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관객분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작가분들은 작업하지 않을 때 무슨 생각하실까 이거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과 아무 상관없이 과연 일상을 지내실 수 있을까라는 것 자체가 좀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왜냐면 지금 말씀하실 때 내가 평상시에 보았던 광고, 이미지 뭐 일상에서 어떤 그 영감을 받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있다가도 여기 영감이 떠올라 막 이렇게 정말 번뜩이면서 떠오르시는지 그래서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태도로 세상을 보시는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시는지, 아니면 난 작업을 안 할 땐 아예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좀 작업과 이게 분리가 좀 되시는지도 궁금하고, 작업 안 하실 때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 것 같은지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는 문제니까요. 사는 이제 작업도 그러니까 사는 삶의 일환이고 결국에 뭔가 그 작업의 동기라는 것도 아, 나 요즘 뭐에 이렇게 뭐가 재밌는 것 같고 이렇게 관심이 있어. 이제 그런 거겠죠. 저는 근데 방법이 나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로잉이라고 이제 A5 사이즈의 작은 그 종이에다가 뭐를 그냥 그리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 내가 이런 피겨 어떤 사람을 그려도 어떤 양식화된 어떤 사람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면은 아, 내가 이런 분위기를 요즘 내가 가지고 있구나. 어떤 내가 지금 사는 분위기가 이렇구나 하는 분위기적인 거는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뭐 터널 저희 이제 들어가면은 중간에 터널 속에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이러면은 어떨까 막 그런 상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그 여러분도 그 혹시 바이준이라는 영화가 2000년대 초에 나온 영화가 유지태 나온 김하늘하고 유지태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상상이 저한테 오리지널하게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영화의 말미에 터널을 이제 들어가는데 터널 초입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약간 풀밭 있고 이렇게 나무도 심어놓고 그런 게 있잖아요. 혹시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들이 막 뛰어놀면서 막 소풍 같이 막 즐기고 그러는 거예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취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일탈적인 그런 경험인 거죠. 뭐 독립문에 이제 아치 내부를 보면 안에 쪽문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옥상으로 통하는 이제 그 계단이 나올 거고 거기를 본 적은 없지만 거기를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뭔가 방법적으로 뭐 이렇게 상상을 하고 구현하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따금씩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특히 기억이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이 있고, 예, 뭐 그런 좀 사사로운 것 중에 좀 약간 일탈적인 거? 어떻게 보면 권혜인 선생님이 이 기획 의도 중에 이제 저의 경우에는 키워드 중 하나로 설정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단어? 하찮음? 그런 거에 좀 밀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상 속에 좀 하찮은 그런 것. 네. 선생님 그럼 작업 생각을 안 하실 때는 없으세요? 뭐 저는 근데 저도 작업이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고요. 정말 피곤하다고 그럴 때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냥 저는 제가 그래서 취미가 따로 없고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게 제 뭐 어떻게 보면 취미인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80년대 TV 광고 틀어놓고 있는 거. 근데 결국 거기에서 이제 또 작업이 나오는 또 그런 이제 네 순환에 네. 40살 이전까지는 진짜 작업 말고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떤 작업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평생을 제가 어떤 할 수 있는 작업이 어떤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뭐 학위를 따야 된다든지 뭐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좀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 같고, 좀 현실에 관심을 좀 많이 적응하고 관심도 많이 갖게 된 거는 이제 갤러리하고 일하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 작업실에서 제 작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또 전시하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활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갤러리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제 조금 사회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예전만큼 막 작업에 대해서만 100% 헌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좀 그래도 그렇게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생긴 작업을 하지 않으시는 시간에는 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작업 안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요번에 세금은 몇 월 며칠까지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전기요금은 꼭 늦지 않게 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제가 작품을 꼭 집어서 지금 한 점씩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어떤 주제와 좀 관련된 작업이라고도 이제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거울 속의 남자, 그 다음에 이제 강상우 작가님은 몬산토 미래의 이제 집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동기 선생님께 정말 이 작업의 어떤 그 의도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정말 그 과정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가운데 보이는 작품이 제가 이번에 새로 작업한 작업이고 맨 인 더 미러라고요. 거울 속의 남자라는 작품인데 이제 이번에 전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AI를 활용한 작업을 좀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지금 이 전시 기획하신 권혜인 학예사님하고 이제 뭐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맨 인 더 미러라는 거는 마이클 잭슨 노래 제목이거든요. 그 키워드로 그걸 넣고 조금 또 다른 키워드 몇 개를 넣어봤더니 나온 게 이제 요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거울 속에 있는 남자의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AI 활용한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AI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한 몇백 개를 만들었어요. 막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봤었는데 그 중에 이 이미지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작업을 하게 된 거고 AI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간 같은 내면은 없잖아요. 이런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내면적인 세계라는 건 없는데 이 이미지를 보면은 마치 AI가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됐고, 사실은 이제 현대미술이라는 거는 작가의 이름을 걸고 하는 작업들이잖아요. 작가의 세계, 작가의 내면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중세까지는 어떤 미술 작품이라는 게 어떤 신의 뜻 이런 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지 어떤 개인의 내면을 보여주는 작업들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오고 이제 근대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개인이라는 자각이 생긴 거고 그게 근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과거에 어떤 신에 종속돼 있던 인간들이 아니라
각자 각 개인이라는 의식이 생겼다는 거. 우리가 지금 현대미술이라는 게 이렇게 성립되게 된 그 배경에는 개인에 대한 자각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사회는 아직도 그 개인보다는 공동체주의 같은 게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완벽하게 근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서구적인 근대와는 다른 사고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서구적인 어떤 근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라고까지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서구에서 받아들인 이 현대미술이라는 거는 작가의 이름을 걸고 드러내 보여주고 작업을 하고, 그 작가의 내면이라는 작가의 세계, 작가의 내면, 개인적인 어떤 세계죠. 이게 확고한 상태에서 이제 현대미술이 탄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 그런 확고한 개인이라는 게 아직 확립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현대미술 작업들은 해요. 근데 그런 서구적인 개인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AI가 자기 내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 미술도 조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 이미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AI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한국에서 현대미술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개인의 내면이라는 거를 그게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강상우 작가님의 어떤 작품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요 우측에 요 설치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찍은 건데 이렇게 선명하게 찍힐 줄 모르고 찍었는데 너무 흐뭇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작업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950년대의 사람이 이제 미래를 이제 예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영화나 뭐 SF 소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그 예측했던 그 미래 시대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 1950년대 사람들이 예상했던 미래는 우리한테 2023년에 우리에겐 이미 과거가 이제 되었는데, 그럼 그들이 생각했던 미래를 우리가 과거로서 볼 때의 입장은 또 어떨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게 하고, 또 이 강상우 선생님 작업에서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미래라는 어떤 그 공통의 키워드도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 작품도 역시 이동기 선생님 방금 작업처럼 그 기획 단계에서 기획자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떤 컨셉이 잡혀나간 작품인데요. 뭐 저가 근데 공교롭게도 이거를 이렇게 말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다가도 자꾸 어디 가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쭉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 지금 두 개의 모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그 50년대 후반쯤에 디즈니랜드에 가면 이제 어트랙션이라고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미래집이라는 컨셉으로 4개의 블록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들어있는 집을 그 어트랙션으로 만들었어요. 몬산토라는 회사가 이제 유전자 공학도 하고 플라스틱 이쪽으로도 그런
소재로도 유명한 회사래요. 그 지금 4개의 블록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물인 건데 그 중에 2블록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형태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 지금 거기가 이제 몬산토라는 데가 그 미래의 집을 만들면서 원래는 그 플라스틱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그 가능한 생활 도구, 건축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모든 그 실내에 조그만 잡기 그런 거 빼고는 다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맥락적으로 좀 어떤 재생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문제하고 맞닥뜨려서 어떤 제안하기에 좋은 어떤 배경 디스플레이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유럽 여행 가다가 특히 칼레의 시민이라는 어떤 로댕의 작품을 봤는데 그게 본 지가 아주 오래돼서 저한테는 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이제 올바른 시민상에 대한 어떤 주제의식을 가졌더라고요. 13세기에 벌어졌던 어떤 참극을 피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이 되게 자기들이 6명이 나와서 내가 벌 받겠다, 내가 차명을 받겠다 해가지고 모두 다 구원받은 아주 아름다운 일화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미래에서 보는 뭐 어떤 박제된 현재의 어떤 단상은 지금 이 2개 중에 하나인 이 모델에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멋진 어떤 피규어는 당장 어떤 저희 보이그룹이나 그런 걸그룹이 막 모여서 우그룹을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게 미래에는 이렇게 아이돌이 어떤 우상화돼서 어떤 그런 동상으로 미래에서 볼 때 동상의 어떤 형태로서 제시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 밑에 이제 지금 틀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제 약간 언어 유희를 취했어요. 이제 금박으로 모뉴먼트 오브 아이도라이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언어 유희로 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이 윤색도 되고 해석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라이로 또 인식될 수도 있다는 뭐 장난을 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는 이제 또 이제 제가 결국엔 제가 어떤 이미지를 창작해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평면보다는 모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면은 제가 어떤 정해진 그 뭐라 그러죠? 포맷 안에서 자유롭게 어떻게 세계를 구현하기에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고 그런데 제한된 어떤 저희 상상의 구현에 있어서 제한된 영역이잖아요. 입체는 저희가 막 여기 안에서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차용이라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그 보이그룹 그런 것들이 차용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조지 오웰의 형상이 사실 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동면 캡슐을 카피한 어떤 캡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이라는 거는 살짝 가려지게 하고 뭐 이것도 역시 그 굿모닝 미스터 점점점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백남준의 어떤 조지 오웰에 대한 너의 예견은 틀렸다는 어떤 거에 대한 또 거꾸로 역으로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점점점으로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한 거고요. 뭐 그런 식의 어떤 좀 약간 코드들을 명쾌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게 숨기지 못했던 좀 약간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 핑계를 대자면은 역시 매체에 있어서도 올해는 이 서울시립 전시 외에도 막 다른 전시에서도 막 처음으로 한번 영상도 해보고 막 그러는 굉장히 저한테는 좀 도전적인 해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수공을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인데 한번 이제 3D 프린팅 플라스틱 재료 그 컨셉을 또 연상을 시키는데 적절할 것 같아서 3D 프린팅이라는 방법으로 또 외주를 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의미도 저한테는 꽤 있기도 하고 좀 과제도 많이 주는 전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른 기존의 작업들은 그래도 이 작업보다는 좀 명료하다는 느낌이 좀 더 한 것 같아요. 이건 좀 그것보다는 설명이 좀 그런 구색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설명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회화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관객분이 좀 물어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동시대 미술에서 이제 회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 근데 이제 이동기 작가님은 이제 회화 작업을 좀 많이 중심적으로 하고 계시고, 이제 강상우 작가님은 이제 상당히 다양한 이제 장르를 입체와 회화를 이제 넘나드시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술 시작할 때부터 다른 미디엄보다는 회화 작품들을 좋아했었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작품들이 전형적인 어떤 회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요즘에 회화 작품 작가들이 굉장히 많고 진짜 이런 회화적인 작품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좀 개념 미술적인 회화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고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네. 논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답을 사실 찾아야 하는가라고 또 되물어볼 수도 있는 질문이고요. 근데 이제 한 2000년대 이후로 특히 한국 미술계에서 이제 회화의 종말 뭐 이런 담론이 굉장히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치 미술, 뭐 미디어 아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이제 그런 시기를 한참 거의 제가 볼 때는 20년 정도를 그런 담론이 이렇게 지배적이다가, 최근에 이제 젊은 작가들 위주로 다시 이제 회화 작품들이 다시 좀 되살아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설치 미술이나 미디어 아트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등장했던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품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작가들은, 그 작업을 했던 작가들은 우리가 새로운 매체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아방가르드 미학의 맨 앞에 서 있는 전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70년대 말이 되면은 이제 서구 미술계에서는 이제 회화가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80년대에 이제 많이 봤던 줄리앙 슈나벨이라든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하고 있는 뭐 데이빗 살르, 또 이제 독일의 아까 심표현주의 작가들, 바젤리츠라든지 뭐 게르하르트 리히터 같은 작가도 있고, 사실은 그 작가들이 이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새롭게 등장한 회화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새로 등장한 회화 작가들이 보여준 거는 20세기를 지배했던 아방가르드 미학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방가르드 미학이라는 거는 어떤 새롭게 등장한 매체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게 어떤 역사적인 진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사고 틀을 완전히 깨트린 게 이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등장한 회화 작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화는 과거의 매체고 설치 미술이나 미디어 아트는 미래적인 매체다라는 그런 공식은 그때 깨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설치 미술, 미디어 아트 담론이 막 지배하면서 지금 그런 바젤리츠나 살르 같은 작가들이 전시를 하면은, 이 작가들은 이제 설치 미술 등장하기 전에 그 이전에 작업하던 페인터들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런 70년대까지 유행했던 미디어 아트나 설치 미술, 또 개념 미술 이런 것들에 도전하면서 등장한 게 그런 작가들이거든요. 그런 흐름이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회화 작품들이라는 것들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약간 대학 그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약간 이렇게 그런 키치적인 이미지라든지 팝적인 이미지에 되게 매료돼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어떤 동기를 얻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또 그런데 유화라는 매체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작은 그림들은 되게 제가 그리기에 적합하고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원하는 거를 잘 그릴 수 있고 저보다도 더 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다는 방법이었었는데 그런데 이게 유화라는 그 매체가 잘 마르지도 않고 이런 특성이 사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잘 안 맞나 봐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이제 제 형이 이제 저 호주에서 2002년에 호주에 석사 학위를 마치고 와서 제 형이 이제 강상빈 작가라고 또 활발히 활동 중인 시각예술 작가고요. 제 형이 이제 센세이션 도록을 보여준 거예요. 그 이제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고 이제 사치 컬렉션에서 이렇게 했던 그 젊은 영국 작가 군이 있었어요. 90년대 초중반에. 그분들이 97년도에 전시했던 센세이션이라는 전시의 도록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체 설치 작품들이 우리 여러분들 저희 많이 아는 그런 데미안 허스트라든지 뭐 마크 퀸 같은 유명한 작가들이 다 그 작업들 뭐 피로 머리를 뜬 막 그런 것들이 너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더구나 이제 조금 있다가는 아메리칸 뉴아트라는 또 저 도록을 보면서 막 톰 프리드만이라는 막 그런 작가들도 보면서 재료에 있어서의 어떤 보존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걱정할 부분 없이 막 자유롭게 입체 설치를 이렇게 구현한 작업들이 굉장히 뭐 가깝게 느껴지고 좋은 아주 똑똑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제 생각을 전달하는데. 그런데 매료돼서 이제 입체 설치를 시작하면서 잠깐 페인팅은 이렇게 좀 손을 놓게 됐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중간에 이제 제가 페인팅들을 넣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페인팅이 평면 회화라기보다는 평면 회화라는 하나의 형식을 필요로 할 때 작업 중에 부속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활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저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떨어져서 회화도 한 가지의 시각예술 매체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게 되니까요. 약간 그랬을 때는 좀 더 의미 부여에 있어서도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근데 이렇게 살면서 여러 뭐 경험도 뭐 환경의 변화라든지 신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런 어떤 특정 매체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제 아내도 되게 순수 미술 작가로 활동하다가 이제 행정기관으로 들어간 경우인데 막 와꾸랑 막 그 캔버스랑 뭐 천하고 막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페인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내가 정서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어떤 뭔가 잘 알 수 없는 어떤 조형미를 추구하고 있고 그 조형미는 이러한 것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톤적으로나 색감적으로나 어두웠었거든요. 전 그거에 천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약간 기분도 좋아진 것도 있겠고 뭐 어떻게 또 그리다 보니까 그 그림에서 나오는 그런 화려한 색감이라든가 느낌이
또 저의 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림이란 거는 아직 되게 멀고도 멀구나. 되게 저에게는 되게 먼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페인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가님들 말씀 듣다 보면 저는 이제 작가, 예술가라는 존재들이 상당히 경계를 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두 분의 작업도 이제 당장 2시간만 말씀을 들어봐도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됐던 것들을 되게 벗어나려고 이제 그런 규범이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나 어떤 그런 것들, 사회적인 규범이나 시스템을 완벽하게 그냥 이탈해버리면 전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이제 오히려 소통이 단절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 안에도 머물렀다가 밖에도 머물렀다가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 창작 활동을 하시고 또 그렇게 이렇게 시스템에 질문을 던지고 작업을 하시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가장 시스템과 규범을 잘 담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가분들의 작품도 그런 시스템 안에서 또 우리가 가치 부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상당히 정말 흥미롭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관객분들께서도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저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정말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이동기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전시장을 갔다 왔어요. 네, 선생님께서 작품하신 것 중에서 챗 GPT와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드신 네. 작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까지 뭐 나왔던 그런 기술을 이용한 것들 중에서 가장 최첨단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작품 위에 미술사의 어떤 중요한 작품들, 미술사의 어떤 부분을 모티브로 차용한 저런 작품을 샘이나 뭐 A의 머리를 들고 있는 A 같은 그런 작품은 또 손으로 그리시기도 했고 그런 미술사의 그런 모티브를 가져오시기도 하셨는데 굳이 이 이런 두 대척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서로 이렇게 같이 연결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네. 어떤 맥락이 있으신지 알고 싶어요. 네. 사실 이 전시 디스플레이는 제가 별로 아이디어를 내질 않고 미술관 측에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신 건데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배경에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챗 GPT의 사물화된 신체에 대한 키워드를 뽑아달라고 20개 정도 뽑아달라고 해서 나온 키워드를 가지고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에 이제 그 20개의 키워드와 미키마우스 같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나온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작품이 아까 이동기 선생님 설명해 주신 이제 거울 속의 남자로서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동기 선생님은 지금 이 벽면 말고 다른 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데리다도 말씀해 주셨는데 후기 구조주의라는 좀 이제 언어 철학, 언어를 기반으로 한 철학을 어떻게 또 이런 캔버스 위에 조형화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이 인간의 언어 구조를 사용을 하되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객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형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의 작품과 이렇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좀 구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언어를 사용하지만 인간이 아닌 객체로서 이제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의 어떤 경계를 좀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대꾸가 하나 있었고 저 미술사적인 이미지들은 미술사적인 이미지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물화된 신체를
것이라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객체와 관련돼서 이제 사물화된 신체에 대한 논의가 사실 이제 선생님의 저 작품들에서 예견되고 있다고 보아서 그렇게 함께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답변. 저는 사실 네. 이 작품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벽면에. 근데 뭐 AI와 미술사라는 식으로 이제 단순화해서 보면은 뭐 서로 다른 작업일 수도 있는데 이 세 작품이 공통적으로 어떤 작업을 창작하는 어떤 주체 이런 걸 좀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신 어떤 신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서로 어떤 느슨하게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 강상우 작가님 제가 원래 몬산토 미래집이 되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건 된 것 같고요.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80년대 영화 시리즈에서 이게 뒤에 배경 인물들이나 이건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부유하는 막 빈대떡이나 수저나 암석 같은 게 도대체 뭘까? 물론 이제 뭐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그게 이제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요. 또 이동기 작가님도 저도 이제 이 AI와 관련된 이때 질문인데 저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예전에 안드로이드는 전자양을 꿈꾸는가 뭐 이거에서도 연관이 돼서 그래서 이제 AI는 전자양을 꿈꾸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되게 쉬우면서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면 이런 시대에 과연 작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작가 미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요. 공통된 거 혹시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아까 관객들이 뭐 여러 가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의미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작가님이 만약 보시는 관객들이 한 가지를 얻어간다면 혹은 한 가지를 주목한다면 좀 내 그림에서 이거 한번은 좀 뭐 봐줬으면 좋겠다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점적으로 80년대 영화 시리즈 두 작업은요. 지금 이 작업하고 또 남자들이 우르르 있는 작업은 이제 19년도에 했던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아까 전에 주방 가구들이 있던 전시 직후에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컨셉적으로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 80년대 컨텐츠들을 계속 소비하다가 어떤 그런 남녀 성 역할 그거에 대해서 결국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전 전시로부터 좀 이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면적인 얘기를 하되 그것이 좀 은유적으로 읽혀지는 게 더 스마트한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에 국립영상진흥원인가에 들어가면 이 영화를 풀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 초입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시골에서 상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 결국엔 그분들의 종착지는 하지만 이제 안정적인 어떤 생활상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가정주부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뭐 약간 이 부유하는 것들이 숟가락에 왜곡된 형태라든지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부침개라든지 이런 걸 연상시키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좀 약간 오류로 결국에 좀 남은 것 같고 역시 또 반대로 이제 남자들이 있는 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88년 올림픽 대비해서 이제 호텔 직원들 남자 직원들이 정복을 하고 쭉 앉아가지고 지금 뭐 교육받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제 남자들은 이제 진취적인 당시에 이제 남자들은 뭐 사회를 구축하는 어떤 그런 지위였다고 이제 주입되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암석들 토건에 관련된 그런 연상되는 질감을 가진 이미지들이 부유하고 있는 걸로 해서 양쪽의 두 작업을 통해서 그런 성역할의 이면을 얘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AI
요즘에 막 만들어낸 이미지들 미디어에서 보면은 막 너무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인간들이 뭐 한 달 걸려서 그릴 거를 뭐 몇 초 만에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완벽성을 추구하는 작업들은 AI가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작가들은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AI 관련된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 AI가 있고 뭐 AGI라고 해서 뭐 좀 더 이렇게 깊은 복잡하고 더 깊은 인간의 내면에 가까운 사고를 하는 또 그런 걸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또 그것보다 한 차원 더 깊숙이 들어간 더욱더 인간과 비슷한 사고를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저는 아까 그 거울 속의 남자처럼 그런 인간과 동일한 어떤 내면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작업은 좀 저는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현대미술이라는 미술계라는 이 제도권이 있고 그 제도권 바깥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우리가 내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미술계 내부라면은 그 바깥의 세계 이렇게 미술계에 의해서 시스템화되지 않은 제도권 바깥의 세계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영역 사이의 관계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제 작품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마지막 질문 말씀 또 드리자면은 그냥 그 뭐 특정한 정서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뭐 저도 하도 많이 그런 경험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와의 막 그 유학 기간 동안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막 이렇게 사무치는 그리움을 표현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면은 어머니는 또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정서적으로 결국에는 이게 결국엔 또 이것도 오래된 단어인데 정서 생활이라고 막 80년대는 뭐 전축 듣고 뭐 그러던 그런 생활을 정서 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즐거움이 됐든 뭐 저는 지금 약간 어둠이 조금 있는 그거에 대해서 매료돼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거를 느끼시면 물론 좋지만 뭐 어떤 감정이 됐든 즐거움을 느끼시고 정서 함양에 도움이 혹시나 되시면은 예, 그러면 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2시간 넘게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작가 두 분 정말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